안녕하세요. 파리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지금 이 순간의 고민들까지 포함해서요. 어떤 걱정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어떤 걱정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걱정들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책 한 권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일본의 유명 심리 전문가 스기타 다카시 작가가 쓴 한밤의 책 출판 도서입니다. 이 책은 걱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은 책인데요. 저자는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을 키우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걱정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릴수록 커지고 강해지는 존재이며 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삶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걱정은 생각에 먹이를 먹고 자란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에 관해 저자가 제안하는 마음의 거리두기 방법도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밀려올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힘이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던 걱정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키우고 있던 것임을 새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에 먹이를 주는 대신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 즉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는 말합니다. 걱정이 생기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걱정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통제할 수는 있다. 당신에겐 바로 이러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걱정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걱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노하우 말이다. 현대인들에게 걱정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걱정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게 만드는 책. 이제 저와 함께 이 책을 통해 제대로 고민하는 법과 걱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걱정을 길들이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책의 내용들 중 특별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추려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가져보실까요? 문제와 거리를 두면 답이 보인다. 한 발짝 멀어지면 시야가 넓어진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D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D씨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밝은 미소로 동료들에게 말을 걸었고 때때로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D씨의 인간관계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어색해질 뿐이었죠. D씨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D씨는 우연히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노우보드였죠. 그는 난생 처음 타본 스노보드의 매력에 푹 빠져 겨우내 주말마다 스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흰 설원을 가르던 어느 날 D씨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는 문제와 하등 관계없어 보이는 곳에서 해결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회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하게 스노보드나 타러 다닐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마치 여드름을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곪고 피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예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시간에 맡긴다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모든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시선도 달라진다. 학생 시절 방학이나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곳에서 마음에 맞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곤 했습니다. 그러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 이전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비빌 언덕이 생기면 전보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회사가 전부이기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막다른 길에 잃은 것이나 다름없죠. 내겐 여기밖에 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이나 취미 동호회 등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한쪽에서 문제를 겪더라도 다른 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피난처 삼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죠.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말없이 조용한 친구들이 한두 명쯤은 꼭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동아리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생기가 넘쳤죠. 반에서 조금 심심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동아리 시간이 더 소중한걸? 이라는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 역시 학교 생활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급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취향과 취미를 찾아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이처럼 비빌 언덕을 여러 곳 만들어 보세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피소를 여러 곳 만들어 두면 고민이라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다시 DC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DC는 스노보드라는 비빌 언덕을 갖게 됨으로써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결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극복되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관계가 좋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인상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포기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잘 안 풀리는 일은 일단 내버려 두고 시간에 맡긴 채 감정과 상황에 변화가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관계 문제는 쓸데없이 들쑤시지 않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살펴보면 부모나 회사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풀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들로 하여금 속에 있는 감정을 한바탕 풀어놓게 한 뒤 그 사람에게 잘 맞을 만한 취미를 권하곤 합니다. 속이 후련해진 채 새로운 취미에 관심을 쏟다 보면 내담자들의 감정은 자연스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격한 감정에 휩쓸렸던 과거의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어느 주부는 몇 차례 상담을 거친 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젠 화가 별로 나지 않네요. 어쩌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내담자들의 사례처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꿈을 가지라는 말에 휘둘리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진 내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고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한다. 나만의 꿈이 없다고 하기엔 창피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지만 사실 필사적이진 않다. 자신에게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노력하면 언젠가 빛을 볼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이런 사람들이 고민에 몸부림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원래 하고 싶은 일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감각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일을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니까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꿈을 갖자라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인식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싫든 좋든 하고 싶은 일을 정해야만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이상한 것이며 나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당히 최근에야 생긴 변화입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괴로워진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에게 이런 비난 섞인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일로 밥벌이가 되겠어?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에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신념처럼 자리 잡은 요즘 현실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말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묻히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사회나 주위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포기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에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권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며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꿈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진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 누가 무엇을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찾고 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꿈을 정하는데 더 커다란 자유가 생긴 만큼 꿈을 이루는 데에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포기하더라도 괜찮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경을 딛고 멋지게 꿈을 이뤄낸 삶이 아닌 인생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개그맨 시마다 신스케 씨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공개 오디션 M1 그랑프리의 기획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능이 없는데도 계속 개그맨을 하겠다고 설치는 녀석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개그맨을 꿈꾸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개그맨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는 사람들로 이들은 그만두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불행한 이들은 자신의 재능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개그맨이 되려는 노력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마다 신스케 씨는 M1 그랑프리의 출전 조건을 경력 10년 이내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0년이나 했는데 데뷔하지 못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라 라는 것이 이 대회를 기획한 진짜 속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개그맨 지망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 포기했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이해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꿈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넘치도록 많지만
꿈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얘기입니다. 꿈을 이루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꿈을 이룬다면 꿈을 이뤄내라 라는 말은 하나마나 의미 없는 소리겠죠. 이처럼 현실에는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 또한 삶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포기가 그 자체로 나쁘거나 무가치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포기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사실 포기라는 말 자체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패배하거나 도망친다는 느낌이 들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기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포기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다리에 부상을 당해 걸음이 불편해졌다고 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가파르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 한다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란 태도는 오르지 못하는 높고 가파른 계단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끈기만큼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괜한 고집과 욕심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게 있어 포기할 줄 안다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일과 같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불편한 다리로도 충분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야트막한 경사로를 찾거나 아예 다른 목적지를 찾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단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낙담한 채로 계단 앞에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너무 높게 평가한 나머지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식당 종업원으로서 최고의 재능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내가 그렇게 평범한 재능을 가졌을 리가 없어.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식당 종업원으로서의 재능도 소중한 재능인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스스로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살다 보면 점차 자신의 진짜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시마다 신스케 씨의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 역시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계단을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때 포기하지 못하면 계단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인생에는 희망과 포기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포기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고민을 두피처로 삼지 마라. 제 지인 중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항상 독립해서 내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꿈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의 독립 계획은 전혀 진척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제나 꿈꿔온 일이라고 했으면서 인생을 걸 각오도 되어 있다면서 정작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뜻밖의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고민에 중독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제 지인은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독립보다 독립을 꿈꾸는 일에 익숙해진 나머지 꿈꾸는 일 자체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꿈꾸는 동안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고민하는 동안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성공할 일도 없지만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계속 꿈을 꾸면서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상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차이는 일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독립만 할 수 있다면 이라며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접 해본 뒤 그 고민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마저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립에 대한 고민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편 내가 이만큼이나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는 감각 또한 선사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고민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위한 희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하는 고민도 어쩌면 그저 도전을 미루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희망을 위한 희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즉,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가족 때문에 못한다라는 핑곗거리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상황이 정리되면 해야지라고 미루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 일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런 꿈을 꾸는 게 멋있어 보여서 골랐을 뿐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내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독립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로는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이런 회사에서는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둔갑해 버렸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 독립 준비에 진전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마 독립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만들어낸 목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을 착각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독립을 위한 준비에 진척이 없다는 쓸데없는 고민까지 끌어안고 끙끙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희망을 위한 가짜 희망을 진짜 하고 싶은 일로 착각하여 상당히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당신도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하고 싶은 일을 잘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꿈 역시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무리하게 세운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은 마음의 감기다. 당신은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다. 말했다시피 전문가로부터 마음의 병을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병인지 아닌지 모를 경계선에 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괴로움을 억누르며 살아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큰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사는데 큰 고민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울한 기분이 만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딱히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기분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절대로 얕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민으로 인해 회사에 못 가게 되거나 오랫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또 당사자도 이런 상태라면 전문가를 만나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전문가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혼자서 삶을 꾸려 나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역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고립되고 맙니다. 그 결과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은 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마음의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즉 고민이 가볍다 보니 오히려 고민에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참으며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인생을 저공비행하는 사람들에게 철새는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때 맨 처음 단숨에 높은 고도까지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기만 해도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계속 날개를 퍼덕거려야 합니다. 해수면 가까이에서는 바람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티나지 않는 사람들이 저공비행을 하는 철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 물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날고 있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다 빠져버리기 전에 서둘러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잖아. 이 정도 고민은 상담받을 필요 없어. 라고 간단히 일축해버리는 것이죠. 저 역시 한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개업했을 때 일부러 고민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별거 아닌 고민이어도 당신이 힘들다면 상담받으러 오세요라는 뜻으로 말이죠. 사소한 고민도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작은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되듯 사소한 고민도 방치하면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지 오래됐다면 한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만성화되고 있던 내면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인식하지 못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부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마음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리하게 노력하는 방법, 노력할 대상을 선택하는 법. 저는 지금까지 뭐든지 잘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지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노력을 집중할 대상을 적절히 선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여 이번에는 노력할 대상을 고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노력할 대상을 골라보려 하면 한 가지 곤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는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내게 잘 맞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내게 잘 맞는 일을 찾으려면 일단 열심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노력의 유형을 나눠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시도하는 노력과 지속하는 노력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선 관성적으로 굳어졌던 행동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찮을 수밖에 없죠. 마치 한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시도하는 노력입니다. 시도하는 노력의 핵심은 최소한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적으면 귀찮음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보단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게 훨씬 쉬운 것처럼요. 조깅을 예로 들자면 처음엔 동네 한 바퀴만 돌자라거나 오늘 하루만 뛰어보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무조건 4km를 달린다라거나 오늘부터 3개월간은 매일 뛴다라고 생각했다간 오히려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우 동네 한 바퀴, 겨우 하루 가지고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달성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몸을 혹사해야만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도하는 노력의 미학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알쏭달쏭한 순간을 충분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순간 속에서 즐거움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발견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 별로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만두면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이 일이 내게 잘 맞는지 아닌지 한번 맛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도하는 노력의 성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을 때 지속하는 노력, 시도하는 노력을 통해 즐거움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지속하는 노력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속하는 노력의 핵심도 이전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정도와 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km를 겨우 달릴 수 있게 된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1km에서 1.5km로 또 2km로 2.5km로 천천히 늘려나가면 됩니다. 뛰는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뛰는 게 힘들다면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나의 코치가 된 것처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스스로 뿌듯함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조그마한 중간 목표를 많이 세워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많은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도전의식을 불태워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컨디션이 좋다면 원래 목표한 거리보다 더 달려보고 어제 이미 달렸다 하더라도 오늘 또 달려보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가 봅시다. 요점은 커다란 목표를 위해 커다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점점 키워나가며 그에 알맞게 노력의 양과 질을 역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잘 맞는 노력의 대상을 찾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람마다 흥미와 적성이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 맞는 일이 꼭 나에게 잘 맞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노력의 대상을 찾기까지 여러분은 아마 여러 번 좌충우돌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좌충우돌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뜻깊은 노력의 순간이니까요.